네, 김성남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시민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면미 사무장님. 네, 저 운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석진님. 지금 화면을 비디오를 좀 꺼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공동대표님 하고요. 저희 또 위원장님 계시고, 예, 여수에서 여수시민협 시민행복위원장님 계시고요. 또 여수시민협 예결산 분석 부위원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수환경운동연합 팀장님, 정비치 팀장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잠시나마 오늘 수업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 안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5분 전에 다 입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 중에 음소거는 필수인데 만약에 깜빡 잊으시면 제가 대신 음소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할 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열띤 강의 하시니까 비디오 참여를 얼굴 보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은 선생님이 준비하신 PPT로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1시간은 여수시 재정공시 자료를 보고 여수시 재정공시를 보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보다는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답변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제 설명은 이만 마치고요. 선생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퇴근 중이시고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부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면은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집중력 있게 싹 해도 될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좀 편하게 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편하게 이석을 하시고 뭐 몸이 좀 찌뿌둥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급한 통화하셔도 되고 그렇고요. 이제 다만 질의응답과 관련돼서는 요 채팅창 하단에 요 화면 하단에 채팅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늘 띄워놓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하는 도중에라도 그건 뭐예요? 혹은 이건 이런 건가요? 혹은 저 설명이 더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맥락을 좀 짚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수시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공개한 재정 공시 자료를 보면서 현재 여수시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되는 좀 주제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 화면 잘 보이시죠?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길 봐주세요 할 때 안 봐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운전하십시오. 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크게 살펴볼 내용이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 재정의 절차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재정이나 예산을 다루면 과거에는 이게 숫자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뤘던 경향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예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 곧 사업을 보거나 혹은 정책을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나 정책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 공시를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써놨듯이 이게 이제 배경이긴 한데요. 배경이긴 한데 그 각각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PPT를 전체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이 자료는 저희가 그 카톡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공된 자료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됐던 이때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 재정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미묘한 표현인데요. 예산이나 재정을 감시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987년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부터 주된 시민사회의 영역 자체가 예산 감시 운동과 거의 일치해 갖고 시작이 됐던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소위 예산이나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뭐냐면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것이라고 간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의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감시할 때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감시함으로써 국가를 감시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관점은 국가의 것으로서의 재정이 아니고요. 원래는 시민의 것이었던 것으로서 재정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의식이 중요해지냐면 기존의 국가의 것으로서의 재정이나 예산을 얘기를 했을 때에는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는 것은 시민의 것이 국가의 것으로 빼앗긴다라고 하는 관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이고 진짜 그냥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참 골칫거리인 이 정도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시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있어서 소위 국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기후위기 문제랄지 아니면 지방의 어떤 문제로 하더라도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관련된 거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국가의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줄이는 것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쓰도록 만들고 필요하면 늘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의 관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런 감각은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가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그 인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재정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재정은 이꼬르 관료기구의 것이고 이 관료기구가 이 재정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해.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요거는 선출직의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누가 되던 당선된 사람의 몫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면 여기가 1차적으로 맞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야. 독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야지만 재정이나 예산을 어떻게 쓰는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시장이 됐으면 하고 싶은 일 있겠지. 그냥 그런 건 하게 둬.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알게 못 게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특정한 세력 혹은 어딘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돈 쓰려고 시정된 사람한테 그거 쓰지 말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이기 때문에 이 뭐 지역사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권한이고 권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침묵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판단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우리는 다툴 수 있는 거죠. 뭐 공론의 과정이든 토론의 과정이든 이런 방식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재정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툼을 위한 우선순위를 둘러싼 다툼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 동안 쭉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현행 예산 재정과 관련된 법상, 매뉴얼상, 규정이나 규칙상 현재 여수시가 사용하는 것이 그 규칙에 맞냐, 혹은 법률상의 취지에 부합하냐라고 하는 소위 합법성 혹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감시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이나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평가를 하고 정책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매뉴얼을 따르냐, 규칙을 따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 혹은 이게 A보다 B로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업과 사업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툴로서 예산 재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앞서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도 존재하고요. 뭐 시행 규칙, 시행 영상의 내용, 그다음에 뭐 행정안전부가 혹은 기획재정부가 내리고 있는 그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규칙을 학습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관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관료 조직은 규칙을 학습하는 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이제 우회하는 전략을 택하는 거고 당연히 필요하면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확인할 거다. 대신 주가 되는 것은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의 예산 재정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은 국가의 총 수입 중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정은 뭘로 만들어지지? 하면 세금으로 만들어지지. 그건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내용이 1920년대, 그다음에 40년대만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의 총수입 중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10%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건 기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했냐, 이때. 경찰이나 군대를 유지하는 게 다였습니다. 아니면 공공청사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였던 거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유하면서 국가의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조세라고 하는 것이 재정의 주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세라고 하는 건 결국엔 시민들이 노동을 해서 번 돈을 조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을 조세로 떼어가면 그 조세는 지금 당장 쓰이는 게 아니고 내년에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조세라고 하는 방식으로 1년 정도 지출을 유보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 그, 그 경제학 쪽,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그래서 요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요 수익이 만들어지고 조세로 지출하는 요 시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이 나빠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벌어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면 이게 바로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데, 그걸 왜 조세로 유보시켜갖고 이 시차를 내? 이 시차 때문에 민간 경제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서 이 지출을 바로 높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조세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경제학에서 뭐 소위 이제 케인즈주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맞아, 시차는 생기는데 그대로 두면 요 지출 구조에선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쓸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필요한데 쓰지도 못해서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 나중에 국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득의 일부를 유보시키더라도 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해주는 게 필요해. 사실 요게 이제 재정의 쓸모가 되는 거죠. 사실 요것이 재정과 세금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징벌, 즉 벌금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 돈을 소득에서 유보시킬 만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 재원을 가지고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조세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혹은 재정을 볼 때에는 많은 경우 지출에 주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지출에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위 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깎아주고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정책들이 여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지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에 의존하는 재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입에서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재정을 본다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같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세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왕조 시대에 거뒀던 돈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 시기의 조세는요, 원리적으로 놓고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네, 왜냐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계에서의 조세는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냐? 국가의 일이다 혹은 정부의 목적에 우리가 동의한다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이런 가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대 국가에서의 조세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조세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왕조 시대 혹은 구석기 시대 조계로 세금을 내는 그 시기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조세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재정 상황은 어떻냐?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듯이 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 정책은 어, 긴축 정책이 아닙니다. 긴축 정책이 아니고요. 감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건데 수입이 줄어서 지출이 주는 걸 우리는 그 긴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이 줄어서 씀씀이가 줄어든 걸 전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수입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 월급이 줄었기 때문에 씀씀이가 줄어든 걸 가지고 뭐 우리는 매달 전략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긴축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조세의 그 세액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 60조 정도의 그 조세 결손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제 60조 정도가 되면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지방 교부세 갖고 지방 정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한 1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조라고 하는 돈이 지방 정부가 쓰던 돈이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재정과 관련된 주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정이나 예산을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건 가장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공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의 작성 방식도 그렇고 그런 절차들이 되게 법령에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 재정을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은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막 셧다운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내년도 예산을 법률로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만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어, 예산 재정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산 재정법이 되게 엄격하게 짜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시 하나도 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뭐야? 라고 하면 일단 법 보자. 하면 웬만하면 법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세금은 100% 국가재정 수입, 그렇죠. 여기 국가재정에 있어서 100%가 아니죠. 예, 조세가. 왜 그러냐면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유재산과 관련된 사용 수익이나 아니면 소위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공기업들의 수익이나 이런 비조세 수익, 소위 이제 세외 수입이라고 불리는 항목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루는 이 내셔널 인컴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뿐만이 아니고 그, 그 국민들이 번 근로소득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 법상 조금 살펴볼 내용이 이제 참여예산제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 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의 20%에서 30% 정도밖에 담지 못합니다. 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참여예산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통제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게 무슨 재정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의 목적이 아니고 애당초 2010년 당시에 지방재정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예산제를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켜 주세요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 지방재정의 내용들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의 취지나 내용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잖아요. 나한테 적용되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소극적이죠. 왜냐면 그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막, 조례에 나와 있으니 해주시오.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되게 소극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상 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재정 투명성과 그다음에 이 재정 감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 재정관리제도로서의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퉈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OECD에서 작년에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측 관료들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참여예산제 하니까 뭐가 달라졌어?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OECD는 정부기구잖아요. 정부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예산제를 했더니 정부 신뢰가 높아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재정민주주의 얘기 없습니다. 정부 신뢰예요. 시민들이 정부를 안 믿어서 재정을 다 이렇게 공개하고 거기에 참여를 시키면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외국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시민의 관점이 아니고 관료들의 관점에서는 정부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과 제도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참여예산제 수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방법이 나오냐면 지출 분야뿐만이 아니고 세입이나 부담금 신설 같은 경우도 참여예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톡홀름에서 혼잡 통행료를 도입할 때 참여예산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제는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있는 돈을 아무리 쥐어짜봤자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뭘 요구를 하는 거냐? 혼잡 통행료 등 부담금을 신설해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담금 신설과 관련돼서 정부나 내지는 정치인들이 주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시민들 무서워서 못해요. 그럼 그 논의를 누가 하는 거냐? 참여예산제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공론을 붙이고 연속 토론회를 잡고 그리고 뭐 시민 여론조사하고 더 나아가면 시민 투표까지 해서 혼잡통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나 내지 정부 구조로 봤을 때 새로운 부담금이나 내지는 조세 항목을 정부 주도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 돈 만들어서 뭐 하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담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려면 결국에는 시민 참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일 거고 저는 참여예산제가 그것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요.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전국의 참여예산제 시행하는 데 중에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시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도를 잘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여예산제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재정 공시 자료는 법률에 총 16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뭘 공개해야 된다라고 나열돼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게 되게 구체적인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편람이 있어요. 재정공시 편람이라고 하는, 예전엔 이게 지침이었는데 요즘엔 지침이라는 말을 안 쓰고 편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 편람을 통해서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왜곡이 되냐면 양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양식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주냐면 빈칸만 채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공개 수준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편람상에 양식이 제공되니까 이 양식에 대한 항목만 채우면 이게 다 공개된 걸로 간주하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것의 아웃풋, 그러니까 즉 산출물로서는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공개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찔끔하고 만 상태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방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편람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어, 없애자는 주의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그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 근데 행안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역량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마저도 못해요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재정 공시를 해왔는데 이제 이 편람 없다고 재정 공시 못하면 거기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 차라리 페널티를 줘라. 스스로 못하면 페널티를 줘라.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더 많이 공개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땡,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편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가지 현재 지방재정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림인데 저는 그냥 요 그림만 설명하고 요 장은 넘어갈 건데요. 저는 예산이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 것. 때문에 물처럼 물은 수원지에서 그러니까 즉 물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호수를 경유할 수도 있고 강을 경유할 수도 있죠. 그럼 재정은 어떤 흐름이냐? 조세에서 시작해서 조세에서 시작해서 주민으로 다시 흘러가는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 제도, 재정 제도는 뭐냐? 조세에서 주민까지 흘러가는 이 재분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분배의 과정이 바로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드리냐면 현재 구조화되어 있는 이 모든 절차들은 돈이 흘러가는 하나의 경로를 얘기할 뿐이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할수록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현재 존재하는 예산, 재정, 지출 구조를 자연의 원칙 혹은 자연의 원리처럼 인식하게 되는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지 사업은 보조 사업이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그쵸? 무조건 국고보조 사업으로 복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음, 많은 나라들은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과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우리나라처럼 국고와 지방 재정이 매칭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 사업화되어 있는 보조 사업은, 그러니까 복지 사업은 일본 정도에나 찾아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건 영원히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아니죠. 효과적이라면 중앙정부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중간에 있는 절차를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정부를 볼 때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재정이라고 하는 것,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의 외피가 바뀌지 않더라도 단지 돈이 흘러가는 경로만 바꿔도 사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기존의 민간 기구에게 줬던 민간 위탁을 다 직영 방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맡겼었는데 그걸 다 직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업비 똑같이 듭니다. 문제는 뭘까요? 직영으로 하니까 공간이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 우리가 이걸 민간 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공간을 사용 못해요.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서상으로는요, 예산서상으로는 공유 공간 사업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업비가 줄지 않았네. 여전히 공유 공간 사업이 있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직영으로만 바꿨을 뿐인데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이런 방식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눈에 띄게 사업을 날리고 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세를 막 보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거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렌드는 아는 거죠. 협치의 시대이고 민간 협력의 시대이고 하는 걸 아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요. 사업의 방식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존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민간 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쫓아내고 뭐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한달지 이런 방식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모 방식이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내부의 예산 재정을 지출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삭감된 거 복원해라 혹은 우리가 필요한 거 증액해라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 지출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라. 뭐, 아니 차라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라라고 한달지 아니면 위탁 방식을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라라고 얘기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흘러가는 이 경로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 여수시에 예산 관련된 조례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례를 바꾸거나 혹은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투명성 혹은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는 기존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제정을 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제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수시 제한제도 운영 조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이게 뭐냐면 새로운 조례 만들면 돈 얼만큼 들 건지에 대한 평가하도록 만든 조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쓰이면 그냥 조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찍어서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관련돼서는 사후 평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만 예산 추계를 하는데 실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추계가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되게 과소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이 막 커지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책과 관련된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예산을 배분할 때 예산이 일종의 혹은 재정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흘러가는 과정을 바꾸면은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사업으로 얘기하게 되면 요 구조가 됩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보통 우리는 전달 체계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지 쪽에서는 전달 체계가 되게 익숙한 개념인데, 왜냐면 복지 자원을 그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이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넓혀서 보면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의 당사자로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비슷하게 전달 체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자원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혹은 문제의 당사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경로도 정부를 통하거나 민간 조직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원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 체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앞서서 예산이 흘러가는 방식이라면 민간 위탁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뭐 자본보조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업의 구조로 놓고 보면 어, 위탁입니까? 직접 수행입니까? 간접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구조와 예산 구조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그냥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체계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전달하는 체계의 변화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 상인들에게 그러니까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이제 직접 지원금을 줬잖아요. 직접 지원금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간접 지원금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게 직접 지원이 맞았을까? 혹은 그건 간접 지원이 맞았을까? 차라리 직접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혹은 그걸 더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집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 방식의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화폐 얘기를 하고 그 지역 화폐의 수단으로서 상품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구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용처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관외를 벗어나면 상품권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관내로 묶으면서 이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업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로마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에도 약간 지역 화폐로 하자, 뭐 상품권으로 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게 되면 그 최종적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거냐, 아니면 생산자를 돕기 위한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상품권 구조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이라면 생산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판매 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품권 구조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산자와 연결되지 않는, 이를테면 일반 공산품을 파는 데에 연결이 돼 있으면 이거는 가게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정책의 지원 체계에 대한 목적을 분석을 하면서 현재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에 잘 설계되어 있는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버스나 혹은 교통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더 단순하게 잘 갑니다. 이를테면 준공영제는 사업자 지원을 통해서 공공교통 서비스를 잘 제공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교통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버스 준공영제는 사업자 지원 제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근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원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사업자 지원으로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지원 방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를테면 계층별 무상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층별 무상교통은 사실은 돈의 흐름은 사업자에게 가는 거지만 사실 그것의 효과는 개개인에게, 버스 이용자에게 가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포에서 하고 있는 100원 버스가 됐던 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방식의 방법을, 그러니까 목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정책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할 거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뭐 성과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유 화면을 좀 바꾸어서 어, 재정 공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음, 이후에 예산이나 사업을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예산이나 사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어우, 잘하네, 못하네는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이나 예산의 주인이 시민이야. 그래서 시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건 다 하자가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우선순위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질문을 던진 거고 아마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재정 공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일부분을 좀 떼어내기도 하고 다른 자료도 갖고 와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여수 시가 공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다, 라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공시 자료는 어,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목차를 갖고 있습니다. 예,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뭐 통계, 재정 자립도, 예, 뭐 재정 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예,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페이지 수가 50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공시 자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요,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재정을 볼 때, 여수시 재정 현황을 볼 때 재정 공시 자료가 가장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큰 틀에서 재정 전반을 살펴보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을 덜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짧다.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질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이만하다 보고요. 요 재정제로 관련돼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항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항목이 행정안전부의 그 편람에 의해서 이미 양식화되어 있는 대로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성에 안 차요. 안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찔끔하고 말았네 뭐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네, 솔직히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공시는 두 번 이루어집니다. 매년 2월과 8월에 이루어지는데 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해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당해년도 예산 기준이고요. 그리고 8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2023년 2월에 23년 기준의 공시가 뜨고요. 이게 예산이죠. 그리고 8월에 22년 공시가 뜹니다.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늦게 나온 게 더 옛날 거예요. 시기적으로. 늦게 나오는 게 옛날 거다. 그래서 연초에 공개되는 예산 기준의 재정 공시를 보면 올해 여수시의 재정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결산은 어떤 의미냐? 쓴 돈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죠. 특히 이 결산이 예산 기준 공시보다 더 두껍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계획보다 실제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걸 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산과 예산의 간극이 뭐가 될까요? 그 간극이 예, 예, 뻥의 간극이 되는 거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것들 있잖아요. 그 간극이 예산서와 결산서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방학 숙제 아니, 방학 계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방학 앞두고는 정말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가 계획표를 짭니까? 근데 막상 방학 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라고 목표를 되게 세우는데 결산 딱 놓고 보면 잘 된 거와 안 된 것이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재정 공시도요. 방법이 배포하도록 되어 있고 일간지 지역방송, 관상 회보 등을 통해서 또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당연히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실정에 맞는 대로 공시 수단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 이런 것들을 비치하거나 아니면 주민간담회나 정책토론 시에는 별도의 책자를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이거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냥 홈페이지 공시 하나로 그냥 퉁 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엇나가는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여수시 재정 공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기네들이 안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주어진 양식입니다. 이걸 안 보고 그냥 붙인 겁니다. 이 앞장을 안 보고 그냥 붙인 거죠. 여기까지 딱 붙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수시가 주어져 있는 양식에 따라서 쓴 겁니다. 요것도 요 빈칸을 다 채운 겁니다. 요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 참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후에 어, 유사 단체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유사 단체가 어디냐면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그다음에 지역으로 가면 원주, 아산, 구미, 진주, 양산 이런 데가 지금 여수시랑 비교되는 유형 자치단체 2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런 데랑 비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데의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면 인구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경향적으로는 나타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양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주, 광명, 김포, 의정부시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규모를 놓고 보면 완전히 큰 거라고 보기 힘든데 아주 소규모 시는 아닌 중상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뭐 인구수로 보면 20에 30만 사이, 뭐 30만 내외,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상태가 나쁘지 않은 시단위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지만 아산이나 뭐 내지는 구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지역에 다 산단이 있어요. 여수처럼 다 산단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 김포나 내지는 이런 광명이나 이런 데는 신도시 같은 방식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거고, 파주도 산단이 있는 데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규모의 내부의 그 산업시설이 좀 산업 입지가 있는 그 중규모의 도시들을 비교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규모로 놓고 보면 2019년에 2020년에 이 정도입니다. 2021년에만 좀 줄었죠. 이때는 이제 IMF 때문이었고요. IMF래. 코로나19 때문이었고요. 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게 요 여수 산단이었죠. 예. 왜냐면 이제 수출이나 내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엮여 있었던 거고, 뭐 알고 있기로는 유제품, 그러니까 정유제품과 관련된 것들의 비중이 있다면 사실 여기에 크게 법인세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향을 받은 폭이 상당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부터 그게 거의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이 돼서 세입 구조와 관련돼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재밌는 건 재밌는 건 여수시 자체가 요게 이제 그 시장실이에요. 시장실 홈페이지인데 이 시장실, 그러니까 즉 시장님이 낸 여러 가지 이제 공약 사업 관련돼서 지방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여수시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언급이 있어요. 지방세의 46.7%가 지방소득세인데 이 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여수 국가산단 내에서의 법인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경기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게 여수시가 아마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즉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뭘 고민하고 있냐면 지역자원 시설세나 내지 이런 목적세들을 좀 잘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방향은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자원 시설세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 있잖아요. 뭐 상하수도랄지 뭐 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내지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공공이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걸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뭐 주차장 아니면 도로에 뭐 비용을 늘리겠다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도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자 사업을 제외하고는 유료도로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공이 운영하는 유료도로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아예 없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늘 공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입되기가 힘들 거고. 그러면 혼잡 통행료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좀 우회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 법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법에는 주차장 운영 수입을
주차장 신설에만 쓸 수 있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굉장히 나쁜 방식이죠. 왜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주차장 수입을 대중교통 투자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실은 이게 수익과 지출 구조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정 도는 특정의 부분에만 쓰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주차장 회계도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수시 그 시장님 혹은 그 시 자체도 지금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과도하게 법인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도별로 늘어나는 것들은 여수 산단의 법인세 증가가 큰 역할을 했겠네라고 하는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지방세 통계를 통해서 여수시의 주요 지방 세목 중에 어떤 부분이 크게 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여수 판단의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지 몇 가지 이제 그 세입과 관련된 특징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보면 지방세,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항목이 커서 이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연간 회계 자료를 볼 때 가장 핵심은 총액이 아니고요. 비중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30% 정도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 23%로 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진 거죠. 당연히 총액 기준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수시의 세입 구조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지방세입이 구조적으로 줄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수입이 갑자기 늘어서 비중이 작아진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단서가 어디 있냐면 이 지방교부세에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보면 25% 정도에서 29%로 거의 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방교부세는 누가 주는 돈이죠?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를 통해서 들어온 교부세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의문을 가지면 이 지방교부세 증가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지방교부세의 요 수입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뭐 보조금은 아닌데 이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교부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산단을 매개로 내려오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용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처럼 써야 되는 돈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특징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2021년도에 줄었죠. 예, 그거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도 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세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 스스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세출 증가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환경, 도 및 지역개발인데 환경 분야에서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범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또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 그러니까 상수도 개발 사업이겠죠. 네,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400억 정도가 포함이 돼서 환경 분야에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파제 연장이나 도시재생 뉴딜이나 공원 조성 요것 때문에 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들이니까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범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이건 예산이니까 이제 쓰고 있겠죠. 돈을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그다음에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이런 거죠. 4등급 경유차? 근데 이게 얼마나 될까? 왜냐면 4등급 경유차라고 하는 거
쓰는 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연비 때문에 디젤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요거는 굉장히 특수한 목적 차량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되고, 만약에 이게 특수한 사업체나 내지는 산업 내에서의 그 범위로 한정된 거라면, 그거는 민간 사업체에 대한 특혜 부분이 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택시 회사에 택시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해 주는데 돈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기왕 LPG 쓰고 있는 차량을 뭐하러 전기차로 공공재정을 써가면서 해? 그게 우선순위에 맞나? 사실 이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택시 회사에 그 법인이 투자해야 되는 자본 투자를 왜 공공이 재정 투자를 이렇게 해줘? 그게 일종의 그 택시 사업자들의 자산을 높여주는 방식 아니야?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요게 특혜시비나 내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거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부분이 주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거고,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 같은 경우는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뭐 환경 부분이 많이 늘었네요. 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많이 늘었네요라고 하는 거는 전체 경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 갖고 많이 는 건 맞는데, 근데 2019년부터 경향적으로 놓고 보면 2019년에 이미 7%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줄었다가 다시 7%로 회복이 된 거여서 이게 뭐 늘었다고까지. 그리고 교통 및 물류는 오히려 줄었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토 및 지역 개발도 8%였는데 그게 9%로 한 1% 정도 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 시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 보통 재정을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의 기준을 보통은 그 이를테면 2000년 이후부터 만약에 2000년 이후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보죠. 2000년부터 2020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보통 2019년 그 20년 뭐 이렇게 하고 되는 경우가 많죠. 요 예외값을 버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그걸로 설정하면 뭐 이렇게 끊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상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일종의 이 노멀한 상태냐라고 하는 걸 때 2019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시계열로 쭉 보는 것도 비유가 있고, 물론 이제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2022년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기타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타 부분이 16%였다가 13%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총액은 다소 늘어난 것이 맞는데 기타 부분이 어떤 항목이냐면 인건비입니다. 뭐 공무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소위 인건비성 경비들이 다 이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뭐 그래서 공무직이랄지 아니면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는 말고 약간 이제 그 계약서를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자리는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조금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요 정도의 변화폭이면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인상률 정도를 반영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밌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이제 공공부문, 뭐, 공기업을 만든달지, 아니면 뭐, 재단을 설립한달지, 내지는 그 공무직을 더 늘린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건 요 내용은 뒤에 다른 내용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바로 요거죠.
여수가, 여수뿐만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사공단이나 출자 출연 기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수시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하나밖에 없고 출자 출연 기관이나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왜 이렇게 왜 그러지? 왜냐면 여수 같은 경우는 또 그 근대 문화유산도 있고 뭐 이렇게 관광 자원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런 편견이 있었나 봐요. 뭐 문화 관련된 거, 관광 관련된 거는 당연히 무슨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를 보자. 이런 거죠. 출자 기간으로 놓고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산단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별도로 갖고 있고요. 뭐 순천시, 영광시, 완도군, 진도, 신안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다 관광자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출자 주식회사가 존재합니다. 출자 회사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이제 지역 경제 차원에서 공공 출자가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출연 기간으로 놓고 봐도 목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죠. 의료원, 복지재단, 장학재단, 문화재단, 기념관, 축구센터, 유통센터, 지원센터 이렇게 많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이만큼 있죠. 나주, 광양, 담양. 근데 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지역에서 무슨 맥락이 있으신가? 일단 보통 이런 것들의 맥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의 세력 간의 다툼이 심하면 사실 이런 출연축제 기관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특정한 세력의 사람 혹은 일자리 채워주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서로 이런 출자 출연 기관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절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저로서는 음, 궁금했고 요거는 그 여수 시민협 차원에서의 그 제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별도 추변 출제 기간이 불필요한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 이제 어떠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출제 출연 기간의 내용을 보듯이 이게 불필요한 것도 당연히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임기제 시장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라면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가 결국 안 된 건가? 라고 하는 호기심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특이할 만한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거고요. 전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나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유형 평균 재정 자립도하고 비교를 할 때는 요게 이제 시평균, 요게 여수 시평균입니다. 그러면 시평균보다 조금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재정 자립도는. 근데 이 자립도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주도로 보게 되면 여수시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정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지방세 수입보다는 지방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 구조는 되게 안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더 늘어나는 건 없이 약간 이제 고정되어 있다. 반면 이게 산단을 매개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지를 매개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의존을 해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가변적인 재원인 거죠. 그러면 여수시는 지방세 수익 구조도 산단에 많이 의존하니까 경기 의존형이고,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수입도
정부의 속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놓고 보면 여수시의 재정 상황은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원보다는 경기의 영향이나 혹은 정부 속성의 변화나 정부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지원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통합재정 수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음, 통합재정 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합재정 수지 1과 2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쓴 돈, 모든 쓴 돈을 모든 벌어들인 돈과 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수입이니 세외 수입이니 이렇게 들어가고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부금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본 수입은 뭐 그 토지나 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 수입이 얻어지는 거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은행에 맡겨놓는 것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쓴 돈을 전체 수입에서 빼고 뺀 것이 통합재정수지 1이죠. 통합재정수지 2는 뭐냐? 남은 돈을 더하는 겁니다. 순세개념이라는 남은 돈을 더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산 기준이잖아요. 예산 기준에 통합재정 수지 1과 2를 적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적자로 편성했을 때의 마음은 뭘까요? 와, 진짜 지방채라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기준이 뭐냐? 여기서 지출은요, 재정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이를테면 A 부서에서 B 부서로 혹은 A에서 무슨 공단으로 이런 건 지출이 아닙니다. 지출은 실제로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와 같은 구매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여수시 경계 밖을 나가는 경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적자로 편성을 했죠. 이유는 뭐냐? 결산하면 흑자가 될 거야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죠. 부서에서 부서에서 예산 요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 그걸 거의 대부분 잘라요. 전년 대비 10% 삭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자르는 것과 동시에 세입과 관련돼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작아, 작아. 근데도 이걸 적자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두 번째, 순세계 잉여금을 통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흑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을 과소 추정하는 겁니다. 그게 왜 과소 추정을 하느냐?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야 되거든요. 많이 남겨야 그게 아직 그 2022년 기준의 통합재정 수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산 기준 재정 공식을 살펴봤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10월까지 공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공개를 하겠죠. 요때 보면 요 적자 편성의 실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적자가 아니게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세모로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재정이 빵꾸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빵꾸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측, 즉 행정 측의 고민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다 앉혀주는 겁니다. 예산을 다 앉혀주는 겁니다. 세입의 규모를 넘어도, 즉 적자가 되더라도 다 앉혀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뒷말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안 쓰니까 예산을 지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요거 받아서 일단 예산서에 다 안 치세요. 대신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면 이 돈을 보통은 여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없습니다. 그럼 다 순세계 잉여금을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면 다 추경에 씁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은 마이너스로 잡아놓고 이 순세계 잉여금이 생각보다 더 많이 결산이 되면 그 차액을 추경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유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결산에 실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이 늘 많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여도 그 더 많아진 순세계잉여금을 나중에 합치면 플러스가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순세계 이용을 많이 잡으면 되지 않냐? 아니죠. 우리 삼지돈으로 쓸 수 있는 걸 뭐하러 노출시킵니까? 나중에 결산해서, 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네요. 우리 추경 쓸게요.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데, 뭐하러 여기 예산에 순세계 이용을 더 높이 잡아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세계 이용을 높이 잡을 거면 당초 세입을 더 높이 잡는 게 더 원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만들어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편법은 늘 환경이 나빠지면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가 될 거야 해갖고 적자 편성을 해놨는데 결산을 해봤더니 순세계 요금이 생각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산 시에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만간 공개될 요게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아, 요게 어떻게 나올까? 요게 재밌겠다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가 될 겁니다. 당연히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공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기재정기획 관련돼서도 경상 지출을 11% 정도 증가시키는 건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상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경상 지출을 11%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세입은 0.5% 정도 늘어나는 걸 추산을 하는데 경상 지출은 11% 정도 늘린 걸로 일단 이렇게 가고 있고 사업 수요와 관련돼서는 좀 줄이는 요거는 이제 인프라가 되는 거고 요거는 유지, 관리, 사업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그것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늘린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을 갖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는 뭐 이거는 따로 얘기해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죠.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도 왜 하나밖에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요. 정보 공개 2023년 성인지 예산서가 아예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그 성인지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관리가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앞에 그 PPT로 봤던 걸 좀 떠올려 보면, 여수시에 무슨 조례가 있냐면요. 성인지 예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성인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조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조례가 있는데도, 이러면 진짜 무관심한 거죠.
2022년 성인지 예상서 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요. 이거는 저는 별도로 좀 사업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뭐 통합도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를테면 이런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거를 성인지 평가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보면 뭐 이런 이렇게 나오고 사업 수혜자로 해서 여성이 10%, 남성이 90%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저한테 나오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동 노동자의 구성 비율 자체에 성차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여수시에 배달 노동을 하는 분들이 애당초 성차가 9대 1로 있으면 당연히 이용자 구분도 9대 1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근데 그게 아니라 봤더니 8대 2거나 7대 3인데 요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만 9대 1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성인지 평가 대상 사업이 맞습니다. 왜냐면 요것을 보완해야 되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9대 1로 이동 노동자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자를 5대 5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딱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 이용자 208명에 맞춰서 남성 이용자를 208명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딱 5대 5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인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특정 사업,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성차가 발생되는 사업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왜 이런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업 변화 혹은 사업 변경의 시작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업을 쭉 본 걸로는 맞는 사업도 있고 안 맞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청년 근속 장려금 관련된 제도도 성인지 평가를 하는데요. 보면 여성이 32, 남성이 67 이렇게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근속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수시 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주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취직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7대 3 정도의 차이가 나면, 아이고, 7대 3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관내에서 중소기업 취업 자체가 여성 취업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인 분석을 취업 청년은 누구나 신청한 간역 사업으로 성별 격차는 신청자 성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분석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 성차일 수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돼 있고 여기 성평등 기대 효과를 보면 양성 평등하게 보장한다. 이게 잘 안 맞는. 어, 그래서 대상 사업으로서는 고민해 볼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성인지 예산 방식의 분석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사례로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찝어서 시민사회에서 좀 이 성인지 예산을 해보는 과정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고요. 참여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목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목록의 대부분이 이 주민 참여형 주민 제한 사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 되고 있고 각각의 항목들이 특정 사업 부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 경향입니다. 예, 인프라를 만드는 방식, 그 사업 부서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죠. 이 건설과가 몇 장입니까? 이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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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참여 예산 사업이 이렇게 지나치게 소규모 건설 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거리입니다. 아, 경향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돈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혹은 그 동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액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후에 한번 별도로 살펴보고 싶은 문서인데요. 요 성과계획서가 가장 재밌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이를테면 이 성과 체계와 관련된 설명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죠. 시민과 격이 없는 소통과 시민 참여 열린 시정을 규정하겠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운영을 얼만큼 운영하냐라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여수시장과의 대화 운영 실적, 이 두 가지를 갖고 그 정책 사업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의 모든 부서의 사업에 그 성과 지표와 관련된 측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현장감 있는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이후에 그 우리가 3차 시에 실습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한 주제로서 다뤄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리고, 이건 다 공개 자료들입니다. 근데 편의를 위해서 이게 지금 붙여놓은 자료이고요. 그리고 재정 운영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여수시의 재정 상황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재정 자립도, 자주도, 복지사업 비중, 자체 사업 비중, 보조 사업 비중. 자체 사업은 중앙정부나 전남도와 같은 광역의 도움 없이 여수시가 스스로 만든 사업들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32%. 보조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50% 정도가 됩니다. 자체 사업 비중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낮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높은 편은 아닌 그런 구조입니다. 이건 여비와 관련된 거고요. 여비가 여수시 같은 경우에 조금 늘어나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걸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요거는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 다른 데랑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축제 경비. 축제 경비는 늘 여수시가 다른 비슷한 지자체보다 많이 돈을 써왔습니다. 업무 추진비 2021년부터 이렇게 늘었죠. 근데 업무 추진비가 늘었다, 특히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업 부서에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에 부과되는 돈이고, 이것은 보통 조직 규모에 달려서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뭐 요때 이제 한번 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가 다소 좀 줄죠. 또, 요 업무 추진비,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요 업무 추진비 비교가, 뜯어서 보면, 이 여수시 행정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보면 기관 업무 추진비는 단체장님이 요때, 그냥 높여주신 것 같고요. 기관 업무 추진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높여준 것 같고, 또 시책 업무 추진비는 연도별로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책 업무 추진비는 보통 사업 물량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게 조직 구조라면 뭐 사업 물량과 관련된 거고, 그러면은 여수시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지면 시책 업무 추진비가 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여수시는 신규 사업을 늘리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현상 유지,
잔잔한 물결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지방 보조금 관련된 것,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복지 비율 21% 정도 됩니다. 사실 여수시가 복지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앞서서 본 자료로는 한 32에 34 정도가 되는데 전체 세출을 해서는. 근데 그게 많은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군 단위라고 부르는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되면 보통 사회복지비 비중이 40에서 50 정도가 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수시의 복지 지출이 많은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준 경비 관련돼서도 이거는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출하는 거라 이게 쟁점이 될 건 없고, 다만 이게 보통 교부세인데 보통 교부세를 볼 때 성적표를 보고 그 돈을 좀 이렇게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띈 건 이런 거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는 부분에서 잘 못해갖고 이게 돈이 적게 편성이 된 게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낮아졌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지방세 징수를 어떻게 하길래 이거 인센티브도 못 받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 그런 것도 고민해볼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인센티브 하나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게 답니다. 재정 공시 자료에 답니다. 여기 47쪽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 공시 자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보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왜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왜 기간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상해 줬을까? 한 3배 정도가 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인상해 줬을까? 요게 만약에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요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 2021년 예산서를 찾아보는 거죠. 그 예산서상에 요게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공시 자료는요, 그러니까 단서를 확인하는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개인의 호기심이나 내지는 관심사가 안 생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게 잡히면 그거를 이걸 단서 삼아서 다른 자료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재정 공시 자료를 완벽한 재정 자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제 예산 혹은 사업을 보기 위한 일종의 출발선 정도로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넘기면서 확인한 질문거리만 하더라도 꽤 되거든요. 또 왜 그렇지? 이건 어떻게 된 걸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쭉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과제 삼아서 하나 정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쨌든 결산서를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산 분석 자료를 만들 거고요. 다만 3주차 때에는 여러분들이 분석한 초안을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니까 간단한 질문 혹은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3주차가 될 때까지 조물딱 한번 만져보십시오. 뭐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예산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도 봐주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의 질문거리를 하나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뭐 가장 단순한 건 사업 하나를 집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이를테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범 사업 이거 내가 한번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 찍어서
그 사업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음 남아있는 과제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길었네요. 확실히, 네,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좀 장시간 열심히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들으셨고요. 마지막에 또 저희 여수시 의회 시의원님들에게 제가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전화도 드리고 특별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지금 잠깐 들어오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여러분 저는 보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니까 국정감사와 같은 여수시 행정을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지적하는 문제를 드러내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수시가 이제 시민협의 제안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보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왜일까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시는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파헤쳐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4등급 경유차 문제도 그렇고요.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뭐 출자 출연 기간이 연계인 여수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서 여수시에 이런 일이 왜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리고 좀 의구심이 든다면 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시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이라도 해주시면 시의원님들이 직접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선택을 하셔서 질의하고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소개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저희 여수시의회 전반기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시의회 고영진 시의원님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소리 좀 켜주세요. 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네. 말씀 잠깐 한 10분밖에 못 들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네, 예. 마지막 키포인트를 들은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2주차 때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랑 또 본예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시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여수시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리고 아까 질문을 거의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했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선생님에게 한 5분 정도만 더 할애하셔가지고 구두로 질문하시고 싶은 분 한 2분만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 괜찮으시죠?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네. 예열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열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 주 수업을 한 번만 더 안내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더 많은 네. 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처럼 교환은 미리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산서를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재정 공시 자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에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결산 구조에 대한 것들 초점을 맞출 거예요. 특히 결산서 외에 첨부 자료들에서 볼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차해서 이제 조금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또 눈에 띄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의 사업
분석이나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포함을 해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를 드릴 거고, 근데 이제 결산서 자체를 직접 보시면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시면 제공해 드리는 것들을 미리 한번 보시고 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홍보해드린 내용에서는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서를 분석한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2023년 지금 현재 예산서도 분석을 하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아시겠지만 예산서가 확정되는 건 올해 1월이지만 결산서가 확정되는 것은 올해 6월이거든요. 네, 네. 이게 늦게 나온 게 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산서를 보고 다시 예산서로 쫓아가는 방식이 이게 시기를 좀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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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에게 그 침묵 박수라도 한번 손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네, 저녁 저녁 보내세요. 안녕.